네, 안녕하세요. 터미입니다. 오늘의 괴담콜 라디오, 일본의 충격적인 저주, 판도라. 오늘 등장인물은 A, B, C, D, E 5명이 등장하고요. 다소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제 고향에서 전해져 온 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한자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끝까지 알아내지 못했지만 우리 사이에서는 판도라라고 불렀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아무 특징도 없는 평범한 마을이었지만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곳이 있었죠.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논밭이 계속되는 길 위에 따로 서 있는 태가 긴 시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몹시 지저분했고 캐캐 묵은 시골 마을에서도 특히 낡은 집이었어요. 그것뿐이라면 그냥 낡아빠진 빈집일 뿐이지만 특히 이 집이 흥미를 돋구는 이유가 있었죠. 첫째로는 부모님이나 마을 어른들의 과민한 반응. 그 빈집 이야기라도 꺼내려고 하면 누구든 엄하게 꾸짖고 어떤 때는 때린 적도 있었죠. 물론 저도 똑같이 그렇게 자라왔고요. 또 하나는 그 집에는 현관이 없다는 것. 창문은 있지만 출입구인 현관이 아예 없었어요. 누군가가 살았더라면 어떻게 나가고 들어왔을까? 그런 수수께끼 같은 요소가 흥미를 불러서 언젠가부터 이제 붙여진 판도라라는 이름과 함께 동네 아이들의 뜨거운 화제거리 중 하나였죠. 이 시점에서는 그 한자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태반의 마을 아이들은 안에 뭐가 있는지 밝히고야 말겠다며 들어가 보려 했던 적도 많았지만 평소에 그 이야기만 꺼내도 어른들께 혼났던 것이 몸에 배여서 좀처럼 실천하진 못했어요. 그 장소 자체는 너무 멀지도 않고 인적도 드물어서 마음만 먹으면 애들끼리도 충분히 갈 수가 있었죠. 아마도 누구라도 한 번쯤은 그 집 앞에 와본 적은 있을 테지만 몇 분 정도 그 분위기만 즐기고 들어가진 못했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어떤 남자애가 판도라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 친구 이름을 A라고 할게요. A의 집은 원래 A 어머님께서 이 마을 출신으로 다른 지방에 시집을 갔지만 이혼을 하게 되어 외가가 있는 어머님의 고향으로 온 거였죠. A군 자신은 여기에 살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판도라의 이야기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했어요. A는 그 당시 저와 사이가 좋았던 B와 C 그리고 여성인 D 중에 B와 C랑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죠. 5명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는 당연하다듯이 판도라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고 A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 엄마도 이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나도 그 이야기하면 혼날까? 혼나기만 할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진짜로 때리는데 우리 집도 너무하지 않냐? A에게 판도라의 설명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부모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판도라에 대해 거의 모든 설명이 끝나고 우리는 가장 의문점이었던 그 빈집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야, 거기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몰라.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이야기만 해도 부모님께 혼나잖아. 어른들만 알걸? 그럼 뭘 숨기고 있는지 우리들이 알아내자. 부모님께 혼날 생각에 우리 넷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A의 들뜬 분위기에 휩쓸린 것과 지금까지 못해왔던 일이라서 결국 모두 찬성해버렸죠. 그 다음번에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D 양의 여동생도 가고 싶다고 해서 6명이서 일요일 점심때 실양하기로 했어요. 당일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폐가 앞에 모이는데 각자 배낭에 과자까지 싸오는 등 몹시 들떠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위에 기술했던 것처럼 그 빈집은 논밭에 둘러싸여 있었고 현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1층과 2층에 창문이 하나씩 달려 있었고요. 문이 없어서 창문을 깨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보고 있던 A군이 유리창 하나 물어주는 것 좀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창문을 깨더니 혼자 안으로 넘어서 들어가더라고요. 창문까지 깼으니 아무것도 없더라도 엄청 혼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뒤를 쫓았죠. 들어가 보니까 거실이 있었어요. 왼쪽으로는 부엌이 있었고 앞에 복도에 나가서 왼쪽 끝에 화장실, 오른쪽으로는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과 원래 현관이 있어야 할 자리로 생각되는 부자연스러운 공간이 있었어요. 낮이라서 밝았지만 현관이 없어서인지 복도는 어두컴컴하더라고요. 다 쓰러져가는 외관에 비해 안은 생각보다 깨끗하다기보단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구 따윈 보이지도 않았고 누군가 살았던 것 같은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야,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실을 두리번거리면서 남자애들 셋은 재미없다는 듯이 말하며 가지고 온 과자를 꺼내서 먹기 시작했어요. 비밀은 2층에 있겠네. 저와 D양 그리고 D양의 여동생의 손을 잡고 2층에 올라가 보려고 계단을 향해 걷기 시작했죠. 계단이 있는 복도에 걸어 나온 순간 저와 D양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왼쪽으로 이어지는 복도 끝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과 우리가 서 있는 곳 중간쯤에 경대가 하나 놓여 있고 경대 바로 앞에 봉 하나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봉 위에는 긴 머리카락이 씌어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가발을 씌운 것 같은데 뒤에서 보면 마치 긴 머리의 여자가 경대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죠. 위치적으로도 평균적인 신장이면 꼭 거기에 머리가 있을 자리까지 봉이 세워져 있었고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라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와 D양. 저희 목소리에 뭔가 하고 나왔던 남자애들 셋은 이 무서운 상황에 아연했죠. 뒤에 여동생만 저게 뭘까? 하는 식으로 갸우뚱거리더라고요. 저거 진짜 머리카락일까? 몰라, 만져봐. A군과 B군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저와 C군은 있는 힘을 다해 말렸어요. 야, 무서우니까 손대지 마. 기분 나쁜데다가 야, 이거 절대 뭔가 있다니까? 그래, 야, 그냥 하지 마. 어떻게 생각해도 이상하게 밖이 보이지 않는 그 광경을 보고 저희는 일단 거실로 돌아왔죠. 거실에서 그 경대가 보이지는 않지만 복도 쪽을 보는 것만으로도 으슬으슬한 기분이었어요. 어쩌지? 복도로 안 나가면 2층으로는 못 가는데? 난 싫어. 기분이 이상해. 나도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기분이야. C군과 D양 그리고 저는 너무나도 예상 밖의 것을 보고 나니까 완전히 의욕을 잃었죠. 그래. 야, 그쪽만 안 보고 지나가면 괜찮다니까? 2층에 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계단만 내려오면 금방 도망갈 수 있잖아. 게다가 아직 낮이고. A군과 B군은 어떻게 해서든 꼭 가보고 싶은 모양으로 그만두고 싶어하는 저희 셋을 부추겼죠. 그래도 라고 하며 모두의 얼굴을 보다가 순간 깨달았어요. D의 여동생이 없다. 지금부터 D의 여동생을 E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이 양이 없어진 것이었어요. 모두 들어왔던 창문 근처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거실도 부엌도 그 자리에서 다 보이지만 어디에도 이는 보이질 않았어요. 필사적으로 이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동생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혹시 2층에 간 거 아니야? 그 한마디에 우리 모두는 복도로 눈을 돌렸죠. 벌써 D양은 울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무서움도 있고 이의 이름을 부르며 2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계단을 오르자 문이 2개가 보였고 어느 쪽도 다 닫혀 있었죠. 우선 정면에 보이는 문을 열었는데 밖에서 봤을 때 창문이 있던 방이더라고요.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이의 모습도 보이질 않았어요. 저희는 다른 방문 쪽으로 다가가 그 문을 천천히 열었고 그 방에 이가 있었죠. 하지만 저희 모두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아래층에 그것과 똑같은 경대, 그리고 그 앞에 세워진 봉, 그 위에 쓰인 긴 머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여서 모두가 망연하게 서서 손끝도 움직일 수가 없었죠. 언니,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동시에 이는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경대에 다가서더니 3개 있는 서랍 중에 첫 번째 서랍을 열어버린 거죠. 이가 그 경대 서랍에서 꺼내어 저희에게 보여준 것. 붓으로 쓴 2 한자가 쓰여진 종이. 의미도 모르고 우리는 멍하니 이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왜 금방 움직이지 못했는지 지금도 후회해요. 이는 그대로 뒤돌아서서 그 종이를 다시 첫 번째 서랍에 넣고 그 서랍을 닫고 2번째 서랍을 열어서 무언가를 꺼냈죠. 아까와 같은 한자가 쓰인 똑같은 종이였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부들부들 떨기밖에 못했지만 D양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동생에게 달려갔죠. 동생을 향해 뭐하는 짓이냐며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다그치면서 그 종이를 빼앗아서 돌려놓으려고 서랍을 열었지만 문제는 이가 종이를 꺼냈을 때 다시 서랍을 닫아버렸었던 거죠. 정신없이 서두르고 있었던 D는 2번째 서랍이 아닌 3번째 서랍을 열어버렸죠. 덜컥 서랍이 열린 순간 D는 서랍 안을 쳐다보는 자세 그대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랍 안쪽만 바라보면서 미동도 하질 않았어요. 겨우 저희도 정신을 차려서 D와 이쪽으로 향해서 움직이는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D가 서랍을 닫더라고요. 그리고는 어깨보다 조금 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입에 넣고 빨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정신 차리라며 어깨를 흔들고 말을 걸어도 반응은 없었죠. 그냥 한결같이 머리카락만 빨고 있을 뿐. D의 그런 행동에 공포감을 느꼈는지 이도 울기 시작했고 패닉에 빠진 저희는 우선 D를 셋이서 부축해서 정신없이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선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그 빈집에서 가장 가까웠던 우리 집으로 달려가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죠. 땀을 뻘뻘 흘리며 망연하게 서 있는 남자 셋. 악을 쓰며 우는 저와 D의 동생 E. 그리고 기행을 계속하고 있는 D. 울면서도 어떻게든 어머니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엄마는 저와 남자의 셋의 뺨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다그쳤습니다. 니들 거기에 간 거지. 그 빈집에 들어간 거지. 평소에 본 적이 없는 무서운 형상의 어머니에게 저희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우선 집안에서 기다려라. 부모님들 오시라고 할 테니까. 그리고는 엄마는 D양을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저희는 시키는 대로 저희 집 거실에 둘러앉았지만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1시간 정도가 흘렀던 것 같아요.
모두가 올 때까지 D양과 함께 올라간 어머니도 2층에서 내려오지 않았고요. 모두가 모였을 쯤에서야 거실에 내려온 어머니는 이 애들 그 집에 가버렸습니다. 라고 단 한마디만 하시더라고요. 그 한마디의 위력은 대단해서 모인 어른들이 갑자기 동요하고 하나둘씩 언성을 높이며 무엇을 받는지 다그치기 시작했죠. 저희는 머릿속이 하얘져서 대답하지 못했지만 A군과 B군이 겨우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경대와 머리카락을 본 것을 설명했어요. 본 것이 그것뿐이야? 아니요. 그리고 뭐라고 써있는지 잘 모르겠는 종이도요. 그 말을 한 순간 거실이 조용해지고 공기가 싸늘해진 것 같았어요. 그와 동시에 2층에서 들리는 엄청난 비명소리. 우리 어머니와 D의 어머니가 함께 2층으로 뛰어 올라갔고 몇 분 후 D의 어머니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어머니에게 부축되어 내려왔죠. 본 거야? 우리 D는 서랍 안을 본 거야? D의 어머니는 저희에게 다가오면서 물었어요. 2층에 있는 경대 3번째 서랍 안을 봤어? 다른 어른들도 묻기 시작했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저희도 봤는데 3번째 서랍은 D밖에... 라고 한순간 D의 어머니는 엄청난 힘으로 저희의 몸을 잡고 흔들면서 왜 말리지 않았냐고 친구 아니냐며 울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D의 아버지와 다른 어른들이 필사적으로 말려서 한참 있다가 겨우 진정하고 이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셨죠. 저희 집에서는 쉬지도 못하고 일단 저희는 모두 B군의 집으로 가서 B의 아버지께 이야기를 들었어요. 니들이 간 그곳은 원래부터 아무도 살았던 적이 없다. 그곳은 경대와 머리카락만을 위해서 지어진 집이고 너희들의 부모님들이 어렸을 적부터 있었던 곳이야. 그 경대는 실제로 쓰였던 물건이고 머리카락도 진짜다. 그리고 너희들이 봤다는 그 글자 이거지? B의 아버지는 종이와 펜을 들고 아까 봤던 한자를 쓰셨어요. 네. 저희가 대답하자 B의 아버지는 바로 종이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야기를 계속해 주셨어요. 이건 그 머리카락의 주인의 이름이다. 읽는 법을 모르면 절대 나오지 않을 의미지.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앞으로 2번 다시 그 집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 집에 가까이 가는 것도 금지다. 오늘은 우선 여기서 푹 쉬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고 일어나려는 아버지를 향해 B가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D는 어떻게 돼요? 그 애의 일은 잊어버리도록 해라.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고 너희들과도 2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거야. 게다가 말을 끊은 B의 아버지는 슬픈 표정을 지으셨죠. 너희들은 D의 어머니께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원망을 받을 거야. 이번 일을 누군가의 책임으로 물을 생각은 없지만 아까 D의 어머니를 보면 알겠지. 너희는 이제부터 그 일에 관여해선 절대 안 된다. 그렇게 B의 아버지는 방을 나가셨고 저희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정말 긴 하루였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날을 보냈죠. 다음 날부터 부모님들도 일체 그 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D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몰랐죠. 학교에는 개인 사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 달쯤 지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 빈집에 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줄어가게 되었고 그 빈집은 창문에 철책을 씌우는 등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전보다 더 엄중하게 고쳐졌다고 해요. 친구들과도 그 일에 있어서인지 점점 멀어졌었고 고등학교도 서로 다른 학교로 진학하면서 졸업 후엔 모두 다른 지방으로 떠나 그때부터 10년 이상 지났죠.
결국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단 마지막으로 대학을 졸업할 때쯤 D의 어머니로부터 우리 어머니 앞으로 편지를 한 통 받았죠. 내용을 절대 말해주진 않았지만 그때의 어머니의 말씀이 지금도 마음 한켠에 걸리더라고요. 엄마라는 건 마지막까지 아이를 위해 숨기고 있는 선택이란 게 있단다. 혹시 저렇게 된 게 너였다고 해도 나도 그걸 골랐을 거야. 설령 그게 틀린 답이라고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그 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대로 어머니에서 딸에게 세계의 의식을 전하는 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선 그 가계에 대해 설명할게요. 그 가계에서는 딸은 어머니의 소유물이 되고 딸을 재료로 쓰는 어떤 의식을 행하죠. 어머니는 2명에서 3명의 딸을 낳고 그중 하나를 재료로 고릅니다. 남자가 태어날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골라진 딸은 2개의 이름이 붙여지고 하나는 만인이 부르는 이름, 하나는 오직 어머니만이 아는 진짜 이름이 되는 거. 혹시라도 남에게 알려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본래 그 한자에 읽는 법과 전혀 다른 음이 맞춰지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한자를 알게 되더라도 읽는 방법은 그 어머니밖에 모르는 거죠. 어머니와 딸이 둘만 있을 때에도 결코 이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일은 없죠. 이 이름을 짓는 풍습은 딸이 어머니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강조와 증명을 하기 위해 행했다고 하는데, 다른 이름을 지은 날에는 꼭 경대를 구하여 딸의 10, 13, 16세 되는 생일 이외에는 절대 그 경대를 보여주지 않았죠. 이것도 다가오는 날을 위한 준비인 셈이죠. 진짜 이름은 누구에게도 불리우지 않고 재료로서 가치를 올리기 위해 그 딸은 유년기부터 어머니의 교육을 받게 돼요. 선택받지 않은 딸들은 평범하게 길러지고요. 교육 내용의 예를 들면 고양이 혹은 개의 얼굴을 토막토막 자르게 한다. 꼬리만 붙어있는 몸통을 기르게 한다. 주위의 사람 모두가 그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대해서 본인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세뇌시킨다. 고양이의 기와 수염을 써서 하는 주술을 가르쳐 그 주술로 쥐를 죽인다. 거미를 잘게 해체하여 원래 모습으로 조립시킨다. 자신이나 타인의 대소변을 식사에 섞는다. 다른 내용은 도저히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내용을 쓰지 않았지만 다른 내용도 속이 메스꺼워지는 내용뿐이죠. 그 속에서도 벌레나 동물, 특히 고양이에 관한 내용이 3분의 1 정도인데 이것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가게의 여자는 남자와 관계를 것은 아이를 낳기 위할 뿐이고 목적한 숫자의 딸만 낳으면 관계가 끊기게 되는데 사전에 관계를 가지는 조건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나 주술의 비밀을 캐오는 남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대응책으로 관계를 맺는 순간 남자에게 자신들이 죽인 개, 고양이 등의 사념을 빙의시키는데 이로써 그 남자의 대가 불행해짐으로써 내정의 간섭을 받지 않는 거죠. 재료로서 굽어진 상식, 굽어진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이 이상한 교육은 대대로 모든 어머니와 딸 사이에 13년씩 계속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이 3개의 의식 중 2가지가 이행되는데, 첫째로 10살이 되는 해, 어머니는 딸을 경대 앞으로 데려가서 손톱을 제공하도록 시키고 이때 처음으로 딸은 경대의 존재를 알게 돼요. 양손으로부터 어떤 손톱을 몇 장 제공하는지는 어머니에 따라 달랐다고 해요. 손톱을 제공한다는 말은 손톱을 벗겨낸다는 의미죠. 자기가 자신의 손톱을 벗겨서 어머니에게 건네면
경대에 3개 있는 서랍 중 첫 번째 서랍에 딸의 손톱과 딸의 다른 이름이 적힌 종이를 함께 넣는 거죠.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어머니는 경대 앞에 앉아서 하루를 보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딸이 13세가 되는 날, 경대 앞에서 이빨을 제공하도록 지시하는데 이것도 어머니에 따라서 개수는 달라지죠. 자기가 자신의 이빨을 뽑아서 어머니에게 건네고 어머니는 딸의 다른 이름을 쓴 종이와 함께 두 번째 서랍에 넣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는 하루 종일 경대 앞에 앉아서 하루를 보내죠. 이것이 두 번째 의식입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을 끝내면 그 다음 날부터 16세가 되는 날까지 3년간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돌연 아무 설명도 없이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이것은 13세까지 모든 준비가 돼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 시기에는 이미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인형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겨우 남아있는 자기 본래의 감정 때문인지 평범한 여자아이처럼 지내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3년 후 딸이 16세가 되는 날 마지막 의식이 행해지는 거죠. 마지막 의식은 경대 앞에서 어머니가 딸의 머리카락을 먹는 것이에요. 먹는다고 하기보다는 체내에 넣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해요. 거의 한 올도 남지 않게 머리를 잘라 경대 앞에서 거울을 바라보며 무아무중으로 입에 넣어 삼키는 거죠. 딸은 망연자실하게 보는 것뿐. 딸의 머리카락을 다 먹은 후에는 어머니는 딸의 진짜 이름을 부릅니다. 딸이 자신의 진짜 이름을 듣는 것도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죠. 이 순간 이 의식은 완성되고 목적이 달성된다고 해요.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계속해서 머리카락을 빨기만 하는 폐인이 되고 죽을 때까지 격리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폐인이 된 것은 어머니의 껍데기일 뿐,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거기 있는 것은 인간의 모습을 한 풍선과 같은 것으로 어머니의 존재는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알지 못하는 곳에 도달해 있다고 해요. 이 모든 의식은 그곳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위한 것이고 최후의 의식으로 완벽한 자격이 갖추어지는 거죠. 그 미지한 세계에는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낙원이 있다고 해요. 자격을 갖추게 된 어머니는 그 낙원으로 가게 되고 그 뒤로는 머리카락을 빨기만 하는 껍데기가 남는 거죠. 그렇게 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최종 목적인 거예요. 딸을 한 명이 아닌 두세 명을 낳는 것도 이 때문인데 남은 평범한 딸들이 어머니의 빈 껍데기를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의식이 끝나고 머리카락이 다시 원래대로 자라났을 때쯤 남자와 관계를 갖고 아이를 낳아 딸을 키워서 같은 가정으로 자신도 어머니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그 가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쓰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알기 쉽게 썼으나 이해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되므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실은 이 악습과는 그렇게 길게 계속되지 않았어요. 하나둘씩 이 악습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죠. 이 의문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들도 본래 인간적인 모습의 어머니를 되찾고자 가게 단위로 악습은 점점 없어져 가고 결국엔 금지됐다고 해요. 단 잊어서는 안 되는 습관이 있었는데 숨긴 이름을 짓는 습관과 경대를 가지는 습관은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숨긴 이름은 어머니의 표시로 경대는 축하의 의미로 대대로 물려졌다고 하고요. 점점 주위의 주민들과도 교류하게 되고 부부가 되어 가정을 꾸리는 사람도 많아졌죠.
그렇게 약간의 세월이 흐른 어느 해, 한 명의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야치요라고 하는 여자. 악습이 폐해진 후에 태어나 한 어머니의 밑에서 아주 평범하게 자라온 여자였죠. 주위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고 자라서 좋은 상대를 만나 긴 교제 끝에 결혼을 했죠. 그녀는 자신의 가계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살짝 들은 적은 있었지만 특히 관심을 가진 적은 없었다고 해요. 수년 후 딸을 출산했고 타카코라는 이름을 짓고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숨긴 이름도 짓고 경대도 자신의 것과 같은 것으로 맞추었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지나갔지만 그것은 타카코가 10살이 되던 날 변하게 돼요. 그날 야치요는 자신의 부모님의 집으로 외출을 했었고 집에는 타카코와 남편뿐이었죠. 볼일을 마치고 밤에 집에 돌아오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던 거죠. 손톱이 벗겨지고 이빨이 뽑힌 상태로 딸인 타카코가 죽어 있었던 것이었죠. 집안을 둘러보자 잘 넣어뒀던 타카코의 숨긴 이름이 적힌 종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벗겨진 손톱과 뽑아낸 이빨이 경대 위에 흩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알 길이 없었고 딸의 시신을 끌어안고 서럽게 우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통곡 소리를 듣고 이웃들이 찾아왔지만 야치요는 딸의 몸을 아는 채로 통곡하기만 했다고 해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이웃들은 우선 야치요의 부모님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부모님을 찾으러 가고 없어진 남편도 찾으러 나갔죠. 이때 야치요를 혼자 냅두게 됐는데 그날 밤 야치요는 딸 옆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요. 이웃들이 야치요의 부모님께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왠지 둘 다 차분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야치요의 집에 도착하자 방금까지 울고 있었던 야치요가 죽어 있었고 이웃 사람들은 망연하게 볼 수밖에 없었죠. 야치요의 부모님은 시종일관 차분한 그대로였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에 몇 시간 동안 야치요의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겨우 나왔을 때 야치요는 우리가 공양할 테니 이웃들은 각자 집에 가도록 약간 억지로 해산시키고 금방 알게 될 테니 야치요의 남편도 찾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 거죠. 며칠 후 남편은 야치요의 집 앞에서 입안에 머리카락을 가득 물은 채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 후 이웃들이 야치요의 부모님에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저주가 걸려 있으니 앞으로 저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저렇게 죽을 것이고 이 아이들이 처음으로 가게의 악습으로부터 벗어난 시대의 아이들이었다고 하지만 유감이라며 적어도 집에서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야치요의 집은 그대로 남겨두도록 지시한 거죠. 집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그 누구도 안을 보려고 하지는 않았죠. 그렇게 두 사람의 공양을 위한 곳으로서 긴 시간 동안 남겨져 있었다고 해요. 그 후 세월이 지나서 너무 낡아버린 집을 철거할 때 처음으로 이웃 사람들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었죠. 바로 이야기에 썼던 저희가 본 그 경대와 머리카락이죠. 야치유의 집은 2층이 없었기 때문에 현관의 바로 앞에 경대 2개가 나란히 함께 놓여 있었다고 해요. 야치유의 부모님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머리카락의 형태는 그대로였고 이것들에게 저주가 걸린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엄중히 밖으로 가지고 나와 새로 지은 빈집에 옮겨줬죠. 옮길 때 실수로 서랍 속을 봐버린 사람이 있었으나 공양하는 중이라서인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 빈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지어졌고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곳이 아니라서 현관은 없지만 공양을 위해서 창문을 뚫어두었다고 해요.
이렇게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되는 집이라고 소문이 마을 전체에 전해졌고 어른들만이 비밀을 알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그 경대와 머리카락에 관한 이야기고요. 경대와 머리카락은 야치요와 타카코의 것이고 그곳에 있는 한자는 타카코의 숨긴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로는 빈 집이 세워지고 안에 들어가려 한 이는 한 명도 없었는데 위에 기술했듯이 경대를 옮길 때 실수로 서랍 안을 봐버린 사람이 있어서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전해졌는데 우리에게 한 것처럼 궁금하지 못하게 만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단 한 번 일이 일어난 거죠. 처음에 얘기 드렸던 A군에 관해 말한 것을 기억하나요? A의 어머니는 원래 이 마을 출신이지만 결혼을 하고 다른 지방에 살다가 다시 이사를 왔었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적에 A의 어머님과 B의 부모님 그리고 다른 한 명의 남자아이 4명에서 빈집에 갔다고 해요. 저희와 다르게 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와서 사다리를 가지고 가서 2층 창문을 통해서 들어갔다고 해요. 창을 열고 들어간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하면서 옆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방에는 경대와 머리카락이 있었고 그것을 본 순간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고 해요. 하지만 4명 중 A의 어머니가 담이 컸는지 무서워하는 셋을 밀치고 경대에 다가가서 서랍을 열어보려 했다고 해요. 나머지 셋은 필사적으로 말려서 그곳은 일단 포기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난 거죠.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가자 또 한 번 공포에 질리게 돼요. 복도 끝에 있는 경대와 머리카락. 이 시점에서 모두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A의 어머니가 문제를 일으켜버린 거죠. 저희 때에 D의 여동생처럼 서랍을 열어서 속에 든 것을 꺼내버린 거죠. A의 어머니가 꺼낸 것은 1층에 있는 경대의 첫 번째 서랍 안에 들었던 것으로 어떤 한자가 써있는 종이와 몇 개의 손톱이었죠. 이건 아니다 싶었던 셋은 억지로 A의 어머니에게 종이를 빼앗아 돌려놓고 집으로 도망가려 했지만 어지럽게 바둥대다가 머리카락이 봉에서 떨어져 버린 거죠. 빈 집의 안에서도 한층 무서운 분위기의 그것을 A의 어머니도 만질 용기는 나지 않아서 넷은 그대로 둔 채 도망가 버렸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틀 3일 정도는 그대로 뒀지만 부모님께 들킬 것이 걱정돼서 A의 어머니와 친구 한 명이랑 둘이서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러 가기로 했다고 해요. 그날도 밤중에 집을 빠져나와서 빈집 앞에서 만나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죠. 계단을 타고 내려가 경대 앞에 도착해서 집에서 가져온 젓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집어서 겨우 봉 위에 얹어 놓았죠. 빨리 돌아가자는 친구를 보고 A의 어머니는 친구를 놀려줄 심산으로 이번에는 두 번째 서랍을 열었다고 해요. 또 같은 한자가 써있는 종이와 몇 개의 이빨이 들어있었죠. 엄청난 공포심에 친구는 곧 울 것만 같았는데 이런 친구가 재밌어진 A의 어머니는 친구한테만 보일 각도로 세 번째 서랍을 열었다고 해요. 친구가 서랍 안을 본 건 불과 몇 초밖에 아니었죠. 친구의 반응이 없자 궁금해진 A의 어머니가 서랍 안을 보려고 한 순간 친구는 꽝 하고 서랍을 닫은 다음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요. A의 어머니는 친구가 장난으로 복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친구가 미동도 하지 않자 무엇인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갑자기 무서워져서 혼자서 집으로 도망쳐 버렸다고 해요. 집에 도착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하자 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하더니 먼저 친구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고
어른들은 모두 그 빈집으로 향했죠. 수십 분이 지난 후에 어른들이 들고 나온 친구를 살짝 봤는데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는 듯이 보이고 입에서부터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나와 있었다고 해요. 그 후 빈집에 같이 들어갔던 나머지 3명은 그 집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친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D에 대해 들은 이야기와 꼭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정신적으로 쇠약해진 A의 어머니를 보다 못한 사람들이 다른 지방에 있는 친척의 집에 맡기게 되었고 A의 어머니가 다시 이 마을로 돌아온 것은 친구에 대한 업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경대 안에 들어있었던 것들에 대해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빈집의 1층에는 야치요의 경대가 2층에는 타카코의 경대가 있었다고 해요. 야치요의 경대에는 첫 번째 서랍에 손톱, 두 번째 서랍에 이빨과 숨긴 이름을 쓴 종이와 함께 들어있었다고 하고요. 타카코의 경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서랍에 숨긴 이름을 쓴 종이만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세 번째 서랍에 들어있었던 것인데 바로 손목이었다고 해요. 야치유의 경대에는 야치유의 오른손과 타카코의 왼손, 타카코의 경대에는 타카코의 오른손과 야치유의 왼손이 손가락을 엉켜서 잡고 있는 상태로 들어있었다고 해요. 그것을 봤던 사람들은 기행을 계속하게 된 것인데 엄밀히 말하면 숨긴 이름과 함께 봤던 것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자 중 하나는 야치유의 어머니가, 하나는 야치유가 직접 쓴 것으로 세 번째 서랍 안쪽에는 그것들의 읽는 방법이 빽빽히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동일본 쪽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D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D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관해 말할 일은 죽을 때까지 없을 것입니다. 네, 오늘의 괴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굉장히 기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한 괴담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한 3번 정도 읽고 나서 이해가 됐거든요. 콜청자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어보시고 재밌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듣고 싶은 괴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